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지 B의 앨리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솔로 방송입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만나서 이제 방송 녹음을 하는데 그게 좀 자주가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제가 혼자 방송을 녹음을 하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평소에 잘 안 쓰던 마이크도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소리가 잘 녹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크레마 사운드업이라는 이북 리더기를 구입을 해서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태블릿 정도의 크기 혹은 태블릿보다 조금 작은 크기인데 이북 리더기라는 이제 책을 보는 어떤 전용의 이북을 보는 전용 리더기였던 거죠. 제품이 하얀색에다가 또 가벼워 보이고 뭔가 예뻐 보여서 저도 친구를 따라서 이제 이북 리더기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당시에 그 태블릿보다는 별로 비싸지가 않았고 또 저는 태블릿이나 이런 거에는 크게 이제 욕심이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책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북 리더기를 구입을 당시에 했었고 그리고 가끔 이제 책을 읽을 때 물론 종이로 된 책도 읽긴 하지만 이북 리더기가 있으니까 이북으로 책을 구입해서 읽기도 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제가 예스24에서 책을 사서 읽다가 최근에 교보문고 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를 좀 사용을 할 겸 교보문고에서 이북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이북 리더기로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보문고 앱을 실행을 했는데 아무리 새로 고침을 해도 제가 새로 산 책이 그 내 서재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찾겠다가 다시 깔아보기도 하고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제가 새로 산 책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서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크레마 사운드업이라는 이북 리더기 모델이 이제 교보문고에서 산 이북은 읽을 수 없게 지원을 중단을 한 거였어요. 그 특정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모든 크레마 제품들이 교보문고 이북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샀던 그 모델이 하필 이제 교보문고에서 산 이북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다른 앱들도 이제 밀리의 서재라든지 리디북스 앱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게 지원이 안 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오늘의 토크 주제가 국내 이북 리더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전자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북 리더기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북 리더기가 대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북 리더기란 전자잉크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용 전력을 줄이고 눈의 피로함을 줄이는 책을 위한 리더기입니다. 이 이북 리더기가 다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비해서 눈이 편안한 편인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북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빛을 쏘는, 그러니까 백라이트가 없이 LED가 없이 그냥 패널 중간에 흑백 색상의 입자가 포함된 캡슐에 전하를 가해서 배열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화상을 표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강한 빛이 없더라도 글자가 보이는 굉장히 신기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던 계산기랑 비슷한 정도의 그런 밝기로 충분히 이제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하는 그런 기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북 리더기가 뭐가 좋냐,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눈의 피로를 조금 덜어준다는 점, 그러니까 책을 읽기에 제일 좋은 최적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는 점 외에도 우선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른 태블릿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 보통 무게가 200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들고 다니면서 보기가 굉장히 편하죠. 특히 이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화면을 페이지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게 더더욱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북 리더기는 와이파이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또 기종에 따라서는 오디오북처럼 이 글씨를 읽어주는 TTS, 그러니까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또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북은 구매한 즉시 바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서 배송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특히 요즘처럼 1인 가구들 또 공간에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이런 시대에는 책을 보관해야 하는 공간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동 중에 편하게 보기 위해서 또 책을 보관하는 그런 공간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북을 처음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이북 리더기의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속도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책장에 넘어갈 때 그래도 약간 기다려야 되는, 정말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은 정도의 느낌을 주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북 리더기가 굉장히 내구성이 약합니다. 설탕 액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디스플레이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 이북 리더기가 종이책이랑 비슷한 느낌이 굉장히 많아서 마니아층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는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이북 리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자책 기기, 이북 리더기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8년에 미국에서 누보 미디어라는 회사가 출시한 로켓 이북이라는 리더기가 최초의 이북 리더기라고 하고요. 그 후에 다른 회사들이 소프트북, 에브리북 등등 다양한 단말기를 출시했고, 소니 또한 2004년에 전자잉크 기술을 채용한 리브리에라는 전자책 리더기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전자책 시대를 열었던 건 미국 회사인 아마존. 아마존이 60만 권의 방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2007년에 킨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킨들이라는 이북 리더기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자책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지금처럼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다 파는 거대한 커머스 회사가 되기 전에 처음으로 팔기 시작했던 아이템은 책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북미에서는 아무래도 이 아마존 킨들이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이북 리더기일 것 같고요. 국내에는 제가 사용했던 예스24의 크레마라는 제품, 그리고 교보에서 출시된 샘, 그 다음에 리디에서 나온 리드페이퍼 등등 여러 가지 이북 리더기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사실 제가 구입했던 이북 리더기인 이 크레마를 만든 회사는 한국 이퍼브라는 합작 법인이에요. 예스24의 자회사였기도 한데요. 2009년에 대형 온 오프라인 서점들 그리고 출판사들이 이 전자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합작 법인입니다. 주요 사업은 이제 주요 서점의 전자책 유통 그리고 이북 리더기 크레마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한국 이퍼브 합작법인에 참가했던 서점이나 출판사들이 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리브로 등등 서점, 그리고 나남, 북21, 한길사 등등 이런 출판사들이 출자를 해서 만들었던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야심차게 문을 열었던 한국 이퍼브가 지난 2020년 3월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연합 또한 자연스럽게 해산이 됐는데요. 사업 현황이 자꾸 안 좋아지자 일부 서점들이 탈퇴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국 이퍼브 합작법인에 남아있었던 알라딘, 예스24, 반디앤루니스 중 반디앤루니스까지 이제 경영 악화로 인해서 한국 이퍼브를 탈퇴하게 되면서 결국엔 한국 이퍼브가 전자책 유통 사업을 철수하고 이북 리더기인 크레마 관련 사업만 남겨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전자책 유통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 기존에는 전자책 유통을 한국 이퍼브라는 합작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전자책 유통을 각 출판사들이 유통사, 즉 서점들과 따로따로 계약을 체결해서 전자책 유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스24의 2022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한국 이퍼브는 2022년에 법인을 청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표적인 이북 리더기는 예스24의 크레마, 교보문고의 샘, 리디의 리디페이퍼 등이 있을 것 같고요. 밀리의 서재 요즘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밀리의 서재는 일부 기기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또 중국 회사인 오닉스의 북스라는 이북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나온 이북 리더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지원을 해서 저는 사용을 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호환성은 어느 정도 좀 챙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만약에 이북 리더기를 다시 산다면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지원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지원되는 이북 리더기를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북 리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전자책을 이용하는 기기 중 전자책 리더기, 이북 리더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1년에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북을 이용하는 기기는 60%가 스마트폰이고요. 그 다음이 태블릿 약 21%, 그 다음이 컴퓨터 약 17%, 그리고 나머지 1.7% 정도만 이북 리더기를 이용해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북 리더기가 어떻게 보면 좀 단점도 있고 시원치 않은 측면, 호환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스마트폰과 또 많은 분들이 태블릿과 P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이책 대신에 전자책으로 독서를 하고 있는 비중은, 또 그 수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서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나는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었다 라고 하면 독서율에 포함이 되는 건데, 독서율 집계에 포함이 되는 건데, 연령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 20대의 경우에 2019년에는 전자책 독서율이 39%에 불과했다면 2021년에는 50%로 껑충 뛰었고요. 30대의 경우도 2019년에는 전자책 독서율이 31% 정도였다면 21년에는 38%로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기기에 친숙한 20대, 30대의 독서율이 전자책 독서율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그 성인 독서율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자책 독서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독서율뿐만 아니라 전자책 이용 증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도 있는데요.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서 집계한 연도별 전자책 대출 현황입니다. 요즘 도서관들에서 전자책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2017년에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건수가 38만 권 정도였는데 3년 뒤인 2020년에는 110만 8천 권이 넘어서 3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책 이용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책 시장에서 선전하는 기업도 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리디북스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리디북스가 국내 전자책 시장 1위 업체라고 하는데요. 추정 시장 점유율이 약 47%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추정치이고 공식적인 점유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 전자책 유통업체가 꽤나 여러 군데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점유율이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디북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리디북스 페이퍼, 리디페이퍼라는 이름의 전용 이북 리더기 모델 또한 판매 중입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리디페이퍼라는 이북 리더기로는 아마 리디북스에서 산 전자책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리디가 집중한 부분이 전통적인 개념의 책, 소장용 도서보다는 웹소설, 웹툰 같은 킬링타임용 콘텐츠에 집중을 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 번 보고 넘어가는, 마치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냥 킬링타임용 시간을 보내는 용도로 많이 아무래도 읽다 보니까 부담 없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전자책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더 편리한 점이 있겠죠. 리디북스 같은 경우 2008년에 창업한 회사고요. 어느덧 15년 정도 창업한 지 시간이 꽤나 됐는데 전자책 시장 점유율 47%에 달하는 만큼 꽤나 규모가 되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를 살짝 들여다보면 2022년에 연결 매출 기준 매출이 2,210억 원 정도였고요. 다만 영업비용이 조금 높아서 영업손실은 369억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리디 또한 단순 유통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고 플랫폼을 만드는 테크 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가서 영업손실이 아직 그래도 조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2년에 교보문고의 매출이 8,324억 정도였고요. ES24 같은 경우에는 6,637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규모는 그렇게 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디의 사업 모델은 사실상 아마존 초기를 많이 벤치마킹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존이 1994년에 온라인 서점으로 창업을 했었고 아마존의 이북 리더기인 킨들이 2007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 킨들 개발은 아마존 자회사인 랩126이라는 회사에서 했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 킨들이 최초의 이북 리더기는 아니었었지만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판매를 시작한 지 한 5시간 3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을 모두 팔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는 지금 리디에서 한 달에 4,900원에 제공을 하고 있는 리디 셀렉트라는 그런 구독 요금제와 유사하게 킨들 언리미티드라는 그런 서브스크립션 모델, 구독 모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존 홈페이지에 슬쩍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킨들 전자책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원래 책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 대략 5불에서 10불 사이 정도 금액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 당연히 킨들을 사서 책을 읽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기에 아마존이 굉장히 저렴하게 전자책을 사용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어떤 작가들이나 이제 콘텐츠 공급자들에게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콘텐츠를 확보를 하게 되면, 플랫폼에 다 모으게 되면 어떤 이런 콘텐츠 공급자들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파워가 생기고 또 뭐 수익률 배분을 한다든지 뭐 독점 공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정책으로 콘텐츠를 많이 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은 이제 전자책 시장의 점유율 80%, 아마 북미 시장에서를 말하는 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서시장 점유율도 40%로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해서 심지어 미국 출판업계에서 아마존이 도서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조사를 해달라. 정부의 조사를 촉구하는 그런 이슈도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자책 시장, 국내 시장만 해도 4,500억이 넘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마냥 장밋빛 실까? 정말 시장 전망이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마냥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20일에 도서정가제가 합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출판시장의 미래라고 불리는 이 전자책 업계에서 이 규정에 대해서 좀 볼멘 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도서정가제라고 불리는 이 출판문화진흥법 제22조 제4항은 책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책값을 할인할 수 없도록 지정한 제도입니다.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을 할 수 있고요. 각종 쿠폰과 마일리지를 포함해도 최대 15%까지만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정가제가 하드카피로 실제 실물로 나오는 책뿐만 아니라 전자출판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는 어느덧 20년이 됐고요. 2003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이한 점은 이 도서정가제는 도서를 판매하는 데는 적용이 되지만 대여하는 데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디나 밀리의 서재 같은 온라인 전용 유통사들은 소장이나 판매가 아닌 대여를 기본으로 하는 구독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물론 판매도 가능합니다만 아무래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 판매를 하는 거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플랫폼들의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전자책 업계에서는 힐링타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휙휙 보는 그런 웹툰, 웹소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팔고 있는데 콘텐츠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중요하다. 독자를 모아야 된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독자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할인율 제한을 해버리면 너무 치명적이다라는 이제 전자책 업계의 주장이 있고요. 실제로 이 도서정가제의 위헌 확인을 낸 분이 웹소설 작가라고 해요. 이 작가분이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도중에 이제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책 시장이 위축됐다라고 하면서 2020년에 헌법 소원을 냈던 거고 그 결과가 이제 최근에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사유, 도서정가제가 합헌이다라고 이제 결정한 사유를 잠깐만 보면 우선 헌재에서는 전원 일치로 이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도서정가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라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독자의 도서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라는 입법 목적이 출판 산업과 독서 문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순환하는 출판 문화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 종이책의 매출이 좀 감소하고 지역 서점들, 조그만 서점들의 매장 수 또한 줄어든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거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초래된 환경 변화이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도서정가제마저 없다면 이런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됐을 것이다. 종이책 매출 더 감소하고 지역 서점 매장 수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조그만 서점들 다 망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이나 협상력 등의 차이를 방임할 경우에 지역 서점과 중소형 출판사 등이 현저히 유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우리 사회 전체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가격 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고 필요하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돈이 되는 작품만 나온다거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좀 저하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 축소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끝으로 종이 출판물과 웹툰, 웹소설 등의 전자 출판물이 물론 구분되는 특성이 있지만 사실 이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웹툰, 웹소설을 전자출판물로 읽고 좋으면 종이책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종이출판 산업이 더 빠르게 쇠퇴하고 그로 인해서 이 양자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현재의 의견이었습니다. 우선 이 도서정가제가 11월에 재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출판계의 의견은 도서정가제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웹소설 등 전자책 업계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인터넷
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이북 리더기까지 컨텐츠라는 것을 소유하지 않고 향유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시대이다. 책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영상물 등등 이제 모든 것을 저희는 스트리밍을 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보고 듣고 하잖아요. 이런 대세의 흐름은 저는 바꾸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콘텐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 실물을 소유하지 않는 거에 더욱 익숙하기도 하고요. 요즘 음악을 들을 때 CD를 사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전자책을 구매하는 금액이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내가 영구적으로 소장한다라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플랫폼에서 A 플랫폼 전용 이북 리더기를 사서 A 플랫폼에서만 계속 구매했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A 플랫폼이 경영 악화로 혹은 모종의 사유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 제가 산 이북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정말 영구 소장이라고 확언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도서 정가제 때문에 가격이 실물 대비 이렇게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닌 건 사실이어서, 왜냐면 15%까지만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헌법 소원 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 정가제 합헌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사실 일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책이 비싸서 안 읽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다들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보고 태블릿 보느라 책을 안 보는 거지, 사실 넷플릭스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런 책 한 달에 한 권 사서 보는 거라든지 혹은 이제 대여로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런 구독 모델을 구독하는 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사실 전자책 인프라는 많이 훌륭하게 발전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책을 읽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북 리더기가 아니더라도 사실 휴대폰이든 컴퓨터로든 태블릿으로든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프라는 이미 훌륭한 것 같고 우리는 책을 많이 읽는데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조금은 비즈니스와는 거리가 먼 듯한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한국의 독서량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2021년 기준 한국의 독서율이 46.9%, 그러니까 1년간 한 권 이상 책을 읽은 성인의 비율이 46.9%라는 건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성인 중에 1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걸 연령대별로 따지면 더 심각한데 20대가 30대, 40대보다 더 책을 안 읽고요. 연평균 독서량이 8.8권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30, 40대, 50대도 다 10권 미만, 50대는 1년에 5권 정도, 60대는 2.5권 정도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나이가 이제 많아질수록 점점 더 독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 거죠. 예전에 혹시 MBC 예능 느낌표에 책을 읽읍시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열심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2003년에 방영을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책을 안 읽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20대 연평균 독서량 8.8권이 10년 전인 2011년 대비해서 거의 10권 정도 떨어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11년에는 그래도 1년에 18.8권, 19권 가까이 책을 읽었는데 2021년에는 10권도 안 읽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책을 읽는 데보다는 어떤 컨텐츠, 영상 컨텐츠 같은 거를 소비하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독서량이 정말 빠르게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해력 논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었죠. OECD가 작년에 발표했던 디지털 세계에서의 문해력 개발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즉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이 69%, 터키가 63.3%였고 이 회원국 평균이 한 47%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2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저 역시도 원래는 이제 팟캐스트의 여러 코너 중에 하나로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고 이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코너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저런 핑계로 책 한 권 읽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는 것 같아요. 도서 리뷰하는 콘텐츠를 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이동진 작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영화평론가 이동진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화 감상이 책 읽는 것만큼 교양과 지혜를 쌓는 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이동진 평론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화는 술, 책은 물이다. 책은 우리를 차갑게 하고 영화는 우리를 뜨겁게 한다. 이성은 기본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교양에 관한 한 영화는 책을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곧 이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능동적인 지식 활동을 위해서 더 많은 교양과 지혜를 쌓기 위해서 저부터 이제 책을 많이 열심히 읽기를 다짐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보다도 산업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관련 법 같은 것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리서치한 내용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